미국 대선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윙 스테이트, 이 경합주에 주목을 하라고 그러죠. 지금 미국에는 6개의 경합주가 있습니다. 여기 있다시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 조지아주, 네바다, 아리조나. 이 6개 주에서 누가 선거인단을 더 많이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아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지난번도 바이든이 다른 주에서 졌지만 펜실베니아에서 선거인단을 다 획득함으로써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개 경합주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주요 쟁점이라고 하는 게 뭐 제일 중요한 건 경제죠. GDP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면 자연히 또 나오는 문제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면 자연히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고금리를 하게 되면은 집값도, 하우징 프라이스도 올라가게 되고 모든 게 다 올라가게 되니까 임금의 상대적 또 감소를 가져온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 연동이 돼 있죠. 가령 지금 보면 GDP 자체는 사실상 2020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까지 누적 성장률이 24%예요. 같은 기간 내에 트럼프는 14%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때보다는 바이든 때가 일자리 창출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문제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1갤론당 가솔린 값이 1불 47센트 정도가 됐어요. 지금은 거의 1갤론에 4불 50전에서 5불이에요. 그럼 미국 시민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가솔린 값이에요. 그리고 가솔린 값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좋고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 엄청난 호황이거든요. 그럼에도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물가. 그 중에서도 가솔린 값. 그리고 하우징 프라이스도 상당히 올라갔어요. 모기지 비용이 트럼프 있을 때 3.1% 했던 게 지금 바이든에서 7%로 지금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경제 쪽에서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바이든이 유리하지만 미국 국민, 특히 유권자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오는 지표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이든에 불리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선거 때 큰 쟁점으로 등장한 게 어보션 라이트예요. 낙태권. 낙태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요거는 다른 사안하고 달리 빠져나가는 입장에서 자기 입장을 명백하게 표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선거 가까워지면서 자, 당신은 낙태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 갖고 이제 주요 쟁점으로 등장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주요 쟁점은 이민 정책도 상당히 큰 쟁점이 되고 있죠. 이민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최근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는 집단에게 바이든을 싫어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응답이 국경 개방 및 불법 이민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 1월 기점으로 멕시코인들이 국경 무단 월경이 급격히 증가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 그 협상이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강력한 추방 정책 예고와 함께 바이든에 대한 가장 큰 공격 포인트로 이민 정책을 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이제 외교 정책 문제에서 보면은요. 이번 선거에서 외교 정책이 큰 이슈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런 건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부의 국내 정치적 논쟁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여부, 지원 여부도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이 전쟁을 할 때는 외교 이슈가 상당히 주요 쟁점으로 등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미국이 소위 불개입 원칙에 따라서 배후 지원만 해줄 때는 이게 대선 쟁점으로 크게 부각은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변수 중에 대표적인 거는 가령 아랍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미시간주예요. 지난 중간 선거 때 사실상 거의 10만 명 이상 되는 아랍계 미국인들, 그들은 대부분 민주당이에요.
투표장에 안 나타났어요. 그게 바이든한테 상당히 큰 충격을 줬거든요. 이유는 뭐냐? 바이든이 너무 이스라엘적인 정책을 편다. 우리 아메리칸들, 아랍계 미국인들은 바이든을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미시간주가 중요한 경합주 아니에요. 미시간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소위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11월 대선을 패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엄청 신경을 쓰는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아랍 이스라엘 문제, 가자 문제라고 하는 게 미국 국내 정치에서 그렇게 지금 얽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뭐냐라고 하는 걸 물었을 때 재미있는 거 보세요. 테러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국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외교안보 사안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경합지역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보면요, 바이든이 밀리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뭐 놀라웠다면 놀라운 건데 트럼프가 바이든에 앞서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들이 있는 거죠. 트럼프 당선 시에는 어떻게 될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애써서 만든 한미동맹의 기본 틀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방위비 분담 압력이 나올 거예요. 그걸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55개 그 지역에 있어서 주한미군을 두고 있었는데 토지는 전부 다 무상으로 부여하는 걸로 돼 있고 그거에 대한 그 비용을 우리가 내는 그 분담 비용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을 포함을 시키려고 하니까 미국이 거부를 해서 그게 안 들어가니까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 이상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건데 우리 초기 협상 팀들이 그걸 불분명히 해놓고 우리는 그러니까 상당히 돈을 많이 내는 거죠. 미국이 갖고 있는 해외 군 기지 중에 가장 넓고 가장 현대화된 기지가 평택 기지예요. 그걸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돈을 다 넣어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유지 보수까지도 하잖아요. 그 땅까지도 지금 무상 공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얘기는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안 하면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가능성 배제 못 합니다. 그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트럼프를 지금 자문하고 있는 친구들이 뭐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많은데 걔네들은 그거예요. 주한미군이 있는 한 미국 정부는 핵무기를 쓸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핵무기를 쓰려고 하는 징후가 보이기만 하면 북한이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평택에 있는 2만 8천 명은 완전히 희생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 철수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기분 나빠서 방위비 안 되니까 뺀다는 것뿐 아니고 전략적 구상 자체에서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미국의 군사 행동에 더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빼야 되고 그리고 한국 방어는 한국이 해야지 왜 미국이 한국까지도 방어해 줘야 되느냐. 그건 트럼프의 보통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가 오면은 북한에 대한 위협보다는 중국에 대한 위협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한반도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게 뒷전으로 물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일 지금 신경을 쓰는 대목은 이걸 거예요. 트럼프 쪽 들어오면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가는 것을 현실로 인정해주고 그 바탕 아래 대북 협상을 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현실적 접근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은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놓고 그걸 처음부터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건 윤석열 정부고 완전히 정책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고 그게 아젠다가 돼야 된다는데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갖고 있는 핵 시설, 물질, 무기, 그 다음에 운반수단인 미사일 이걸 부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냐. 그리고 그거 한다면은 제재 완화시켜주고 북미 관계 개선하는 데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 틀, 대미 정책의 기본 틀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오면은 한미 무역 통상 관계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지난 정부 있었을 때, 문재인 정부 있을 때 그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한미 FTA 잘못됐다고 해서 재협상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재협상 하는데도 지금 우리가 거의 미국의 무역 흑자가 거의 400억 불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역 흑자를 보는 게 사실상 우리 대미 투자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 미국에 있는 현대 기아 공장이 부품들을 전부 다 한국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우리 수출로 잡혀요. 미국의 수입으로 잡히고. 그 다음 거기 생산한 거는 한국으로 되파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뭐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눈에는 그럴 거예요. 이 한국이 아무리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무역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의 적자 현상을 보고 있으니까 뭐 FTA 다 재협상하자. 또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50%, 100% 인상하겠다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지금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가 될 거고 한미 삼국 공조도 강화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하면은 북한하고 대화는 계속 희망할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조건 없는 걸 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interim steps 중단 단계라고 하는 걸 얘기해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은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라도 뭐 완화해 줄 용의가 있다. 그런 메시지 던졌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2기에 들어가면 자기도 리거시 파워틱스, 유산의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조금 유연성 있는 정책 제안을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차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북미 관계 개선에는 큰 청신호가 오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기존 한미 FTA는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선거판 돌아다니면서 강조하는 것은 해외 투자 유치 성공을 한국 사례만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가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노력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성장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투자 유치를 통해서 하는데 거의 강압적 투자지만은 지금 거기에 가장 협조적인 게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이게 또 뭐냐, 홀로잉 아웃, 거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오잖아요.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미국으로 가버리면 우리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요?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하시던 로버트 길핑 교수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죠. 그게 이제 다국적 기업과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데서 결국 뭘 얘기하느냐. 2차 대전 승전하고 미국이 패권적 지위에 있으니까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권장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다국적 기업들은 그때 강한 달러 또 미국의 아주 강력한 지원을 이용해 갖고 유럽과 아시아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 변하게 됐는데 그 결과는 미국이 쏙 빈 강정이 돼버렸다. 자본과 기술이 전부 다 유럽과 아시아 특히 독일, 일본에 빠져나가고 그 결과는 미국이 상대적인 쇠퇴를 가져왔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현상이 우리는 패권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계속 유지해 나갈 거예요.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을 봉쇄하려고 그럴 거고 지경학적으로는 중국하고 디커플링, 디리스킹 해갖고 중국 경제를 고립시키려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일본, 한국이 중심이 되는 경제 블록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말을 말씀드리면은 대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올 하순 들어가면서 트럼프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바이든 진영에서는 다급해지고 있다. 두 번째, 한반도 안보가 미국이 대선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우리는 바이든이 되면은 안심이 되지만 트럼프가 되면 한국 안보가 끝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죠.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그게 세상의 끝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 한국 안보가 끝나는 것처럼 하고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철수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짝짝꿍 해갖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고립을 시키고 이런 소설은 이제 그만 쓰라고 하는 거고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강대국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보다 자주적인 현명한 외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배타적 자주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유연성 있는 자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